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석입니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상하면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일 오전 뉴욕에 물폭탄을 퍼붓었다고 합니다. 맨해튼에는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사망자만 최소 22명입니다. CBS 방송은 침수된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물이 가득 찼더군요. 이날 오후 뉴욕과 뉴저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미국 국립기상청이 뉴욕이 비상사태를 발령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 물난리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는 인간은 정말 무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늘 욕심을 버린 자들만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욕심은 물론 사욕입니다. 그 사욕은 비록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명예욕은 어쩌면 더 위험한 사욕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민 정부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것은 통치자들이 나라를 경영할 지식과 경륜이 없이 이런 명예욕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년의 짧은 임기에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임기는 5년으로 짧은데도 그들이 잠재식 속에는 18년을 찍고 난 박정희와 경쟁하는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단기간에 업적을 만들려고 했으니 남북 문제에 무리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7개월 정도 지나면 이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다음 대선이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제 막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대전 충남 현장 투표가 있죠. 그런데 처음 예상과는 달리 뭔가 김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이낙연의 후보 경쟁은 명락대전으로 불리며 여당 경선을 양강구도로 고착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경쟁은 아주 치열하지만 그 경쟁이 민주당 틀 안에서만 벌어지는 싸움이 됐으인지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지만 자신도 이 제대군인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이낙연의 포퓰리즘 공격은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프레임에 모든 논의가 갇혀버리는 효과만 불렀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예산안조차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내놓으면서 적어도 좌파 진영 안에서는 더 이상 포퓰리즘 논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역시 국토 보유세를 걷겠다는 이재명과 마찬가지로 택지 소유 상한제니 개발이익 환수니 하면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좌파의 시각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토지 공개념 입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과 차별화되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세권 100만 호 기본주택을 비롯해 250만 호를 공급해서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인 월 30만 원으로 30평형에 30년을 살게 하겠다는 이재명의 만화 같은 기본주택 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공항 자리에 주택 4만 호를 짓겠다는 공약이나 하고 있으니 이낙연은 이재명과 차별성을 보인 게 아니라 스스로 이재명의 프레임에 갇힌 꼴이 된 겁니다. 이러니 이재명이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사가 공짜로 변호를 한 게 아니냐 하는 무료 변론 공격이나 한 게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의혹이 빗댔지만 대중에겐 아주 지연 말단적인 시비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 것은 친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하는 조심성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낙연이야 문정부 총리 출신이니 문정부와 각을 세울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재명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재명은 나는 절대 문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문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대중의 지지만 믿고 YS에게 탈당 요구까지 하며 각을 세웠던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DJP 연합에게 침몰한 것이 반면 교사가 된 셈입니다. 아직은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니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야당은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여당 주자들이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하고 그 실정을 그대로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어제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를 볼까요? 내년 대선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7%, 그리고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9%였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12%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직전 조사 대비 정권 교체론은 2%포인트가 올랐고 정권 유지론은 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야당이 환호를 해야겠죠. 연령대별로는 유일하게 40대에서만 정권 재창출론이 49%로 정권 교체론 36%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문제입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은 이와는 아주 판이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24%, 윤석열 19%, 이낙연 8%, 홍준표가 6%,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똑같이 2%. 이재명은 8월 6일 발표된 직진조사보다 1%포인트가 하락했고 윤석열은 19% 그대로였습니다. 갤럽은 아직 범야권 규합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취지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솔직히 당연해 보이던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이 자꾸 옅어집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건 사실상 유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야당답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 MB와 박근혜 두 분은 치열한 경선을 하면서도 당시 야당은 정말 야당다웠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경선에 온 국민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후보가 된 MB의 BBK와 도곡동 땅 문제가 불거졌지만 결국 MB는 본선에서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평행 이론이 회자될 만큼 실정이 판박입니다. 똑같습니다.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실패한 것도 같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을 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와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쏟아붓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편을 늘려갔습니다. 그 외에 무엇이 다른가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선거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쯤 국민 80%는 야당을 지지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한 정답은 소명의식과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에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를 바꿔야 한다. 이런 소명의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 저뿐입니까? 더욱이 진짜 적폐를 충수하기 위해 자신을 불사할 수 있다는 열정이 야당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이 보였다면 대중은 그가 누구든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 대표부터 대선 주자들까지 폼이란 폼은 다 잡지만 열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언론에 어떻게 비칠까, TV에 어떻게 나올까만 궁리하니 대중과 한 마음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혼신을 다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당을 이끌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 낡은 당 이미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준석이라는 영선의 청년 정치인이 대표가 되는 대이변을 연출했지만 그 역시 쇼맨십만 가득합니다. 그런데다 대선 주자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대중은 당 밖에 있는 윤석열에게 환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문의 상징이 없으니 한때 야당을 괴멸시킨 검찰수장 윤석열이 반문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 윤석열과 문 대통령의 각을 세운 또 한 사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타덤에 올라서야 할 두 분은 이제 그만한 정치인 이미지를 풍깁니다. 그동안 당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마치 과거의 계파 싸움 같은 새 분리기에 몰두하면서 경선 룰을 두고 싸움이나 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홍준표의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을 두고
단순히 역선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최재형 두 분에게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지금 실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보수층이 대선에서 승리를 장담한다는 것은 이제 허세일 뿐입니다. 어쩌면 무난히 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야당 주자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 대중이 공감할 슬로건이 없다. 대중의 갈증을 해소할 킬러 컨텐츠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타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 정도 함량으로 통치자를 꿈꾸었나. 자, 이 와중에 윤석열에 대한 또 하나의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입니다. 대검에서 이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당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검찰의 정치 개입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 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이 됩니다. 여당은 어제도 전당적으로 야당 공격에 나섰습니다. 송영길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국기문란 정치 공작 사건인 윤석열 게이트가 발생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1.12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신금부 활동이다. 법사위 박주민 간사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 당사자를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가세한 것입니다. 최재형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윤석열이 막강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홍준표는 윤석열의 묵시적 지시라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부인 주가 조작 사건 대비나 잘 하시고 본인 정부 고발 의혹 사건이나 잘 대비하시라. 곧 위기가 닥칠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윤석열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은 어제도 정치 공작이라면서 증거를 떼라고 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겠느냐. 그는 자신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자료라도 있느냐? 그걸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법사위 소속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문재인 정권표 공작정치의 전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의 김대엽 사건, 제2의 김경수 드루킹 사건으로 또다시 민심을 도둑질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작 정치일까요? 아니면 고발 사주일까요? 이 지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뉴스버스는 신생 인터넷 매체입니다. 자, 뉴스버스는 어떤 경로로 이 정보를 취득했는가? 만약 고발 사주가 맞다면 그 정보가 1년 4개월이 지나 턱없이 인터넷 매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보다는 벌써 다른 경로로 세상에 폭로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는 그래서 고발 사주일 가능성보다는 공작 정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경악할 진실이든 황당무계한 허위 정보든 누군가가 이 뉴스버스에 제보했을 것이고 이 사건은 당분간 대선 전국을 흔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버스에 이 정보를 던진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안을 두고 이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윤희숙은 국회의원이면 응당 가져야 할 도덕적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사퇴안을 처리하면 역풍을 맞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묶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윤 의원이 방을 빼면서 자신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초선 의원 한 명이 지금 진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승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